유데일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데일리 TV 주최 특별 대담 대한민국의 길 진중권이 묻고 홍준표가 답하다 진행을 맡은 최재필입니다. 오늘 대담에 나서실 분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모르실 분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그리고 의원님 한번 간단하게 인사 말씀. 예. 우리 진 교수님하고는 제 기억에는 한 20년 됐습니까? 100분 토론할 때? 그쵸, 한 거의 20년 됐습니다. 예. 그때 한번 토론해보고 그때 워낙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또 논리적이고 그래서 그때 토론할 때는 제가 아마 재선위원 때인가 그랬을 겁니다. 영향이 상당히 저분한테 딸린다. 그런 느낌을 그때는 받고 참 당당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2년 전에 이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사장하고 MBC 100분 토론에서 통과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오늘 진중권 교수님만 통과하면 제가 후보 검증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예, 우리 홍준표 의원과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요. 왜냐하면 그때 CBS로 기억을 하는데 라디오 방송 끝난 다음에 딱 나오면은 이제 옆에 허름한 구석에 그때는 실내에서 담배도 피웠거든요. 그래서 소파에서 그때 김문수 경기도지사 그때는 지사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셋이서 같이 이렇게 방담을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성격이 화통하시고 또 그 후로 SBS 방송 진행할 때 여러 번 제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다 응해주시고 그래서 참 고마운 분이죠. 다만 이제 공적으로는 공적으로 너무 많이 부딪혀가지고 그렇죠. 아니 저는 부딪히고 하는 걸 껄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이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반성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교수님처럼 이래 꼭꼭 집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비방으로 일삼는 그거는 대꾸를 안 하죠. 진 교수님이야 워낙 내공이 깊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들이 오늘 이 대담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담은 지금 녹화 방송이고요. 녹화 중계고 보시는 방송은 지난 목요일 3일 날 녹화가 된 것입니다. 이 단순한 근데 녹화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조금 약간 말도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다 라이브 형식으로 녹화가 해서 지금 라이브 형식 그대로 편집 없이 방송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담의 주제는 큰 틀에서 카테고리만 정하고 사전 질문지 전혀 교감 없었고요. 그냥 소위 말하는 날 것으로 그대로 그냥 두 분이서 토론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큰 틀의 주제는 이 준중권 교수님 이 책인데요. 이 책의 보수를 말하다. 이 책에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큰 카테고리를 나눠서 보수의 시대 정치인이 왜 놓쳤는지 그리고 시대 정치를 되찾기 위한 방법, 보수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진중권 교수가 내놓은 제안들이 있습니다. 싸움의 기술들 그런 부분을 다루고요.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지금 현재 현안들에 대해서 진 교수께서 질문을 던지시고 그리고 홍 의원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이제 빠질 예정입니다. 근데 리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대표님께서 이게 진 교수 책을 다 완독을 하신 걸로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 교수님은 워낙 좌우 가리지 않고 비판자적인 입장에 서기 때문에 저 책은 보수 정당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책자이기 때문에 저는 보고 공감하는 점도 있었고
일부 교수님이 오해하고 계신다. 그런 점도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해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 그 교수님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고 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온라인에서 몇 번 설전을 나누셔가지고 상당히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고 계신데 교수님 이제 그럼 저는 빠지고 교수님께서 편하게 질문도 하시고 또 답변도 들으시고 한번 그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홍보 기사를 좀 냈었거든요. 의외로 근데 2030 세대가 엄청나게 댓글도 많이 달고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젊은 층들이 정말 보수 정당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의 길 그리고 교수님 책에 쓰셨듯이 새는 양날개에서 날 수 있으니까 그 균형감을 한번 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토론이 그래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저 교수님께 한번 이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교수님 편하게 하십시오. 예, 뭐 제가 책을 쓰긴 썼는데 사실 제가 보수 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쓰고 나서 내가 그쪽에 있어서 그분들의 정서라든지 그분들의 사정을 조금 더 깊이 이해했다면 훨씬 더 좋은 책을 썼을 수 있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시각도 필요하지 않는가. 쉽게 말하면 바깥에서 보수를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고 또 바깥에 있는 이제 국민의힘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하기를 바라고 있느냐. 그런 시각을 또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민주당을 신나게 비판을 했는데 애정을 가지고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비판하는 게 저는 그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공격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김태흠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번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다가 이제 막 그 비판을 해놨거든요. 막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기도 그 말을 했는데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알 것 같다. 고맙다.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는데, 그때 내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저야말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게, 저는 그게 진보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가 보수다워지고, 진보가 진보다워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리버럴 정당의 모습을 되찾고, 정의당이 원래 갖고 있었던 진보적인 정당의 성격을 좀 더 급진적인 정당으로 변모하는 것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한테 뭐 이렇게 아니 그 대표님이 나보고 뭐 갑자기 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수 언저리에서 얼쩡거린다. 저 얼쩡거릴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아무데도 얼쩡거리지 않고요. 여기저기서 오라 그러는데 다 거부하고 있고 실제로는 아실 겁니다. 저한테 인터뷰 수없이 요청했지만 제가 다 하나도 안 하고 있고 뭐 원래 제 철학이 그런 사람은 아니고 지금도 떠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정치적 글쓰기도 이제 접고 제 원래 본업으로 돌아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약간 인신공격성이 아니었는가?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게 사실 정치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인신공격입니다.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이 책에 그렇게 썼는데 정치라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인신공격입니다. 저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아니 정치인 아니더라도 가장 비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인신공격인데 인신공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막말 프레임이라는 것도 결국 그겁니다. 옛날에는 사실 이것보다 요즘보다 더한 막말이 난무했어요. 난무했는데도 그때는 그것을 막말 프레임으로 몰아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지난 탄핵 대선 때부터 막말 프레임을 등장시켜가지고 이제는 정치인이 조금 이상한 말 해도 그걸 막말 프레임에 다 몰아넣어 버리니까 요즘 참 말하기도 겁나고 그리고 인터뷰하기도 좀 두렵다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는 솔직하게 이제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또 그 말 중에서 말을 꾸미지 않고 소박하게 내뱉는 이런 말을 막말로 몰아붙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자기한테 거슬리면 막말이라고 이제 덤비니까
요즘은 그 말하기 굉장히 힘들죠. 근데 정치하기도 힘들고. 그 시대가 바뀌었다는 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저도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장애공연 앞에서 완전 미쳤어, 정신병이야라고 했더니 바로 딱 나오더라고. 그거죠. 아픈 분들에 대한 차별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또는 소수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했는데 사회적 감수성이 예민해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옛날처럼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느낄 게 아니라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되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민감해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렇거든요. 사실 그때도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인터뷰할 때 참 좋았던 건 뭐냐면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이렇게 우리 홍 의원께서는 직설적이세요. 그래가지고 속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딱 질문하면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뭐 이래다가 이렇게 도망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딱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이 탁탁 나오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제 성격도 좀 그렇고 그랬는데 그 성격 좋은 성격이지만 막말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막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의원님 갖고 있는 장점을 가리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막말이 나왔는데 막말이라는 건 그 사전적 의미는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말이 사전적 의미는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인데 사실 막말을 정말 이거 막말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막말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하는 말들인데 그걸 막말로 포장을 해버리니까 그거는 제가 보건대는 막말이 아니고 생각을 하고 하는 말이다. 그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정치라는 게 자기 편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기 편들은 다 이미 설득당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편한 것만 보려고 하고 그다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는 사람들이 보통 정당의 핵심 당원들인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막말을 했을 때 거기서 지적하는 그 부분에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일단 막말이라는 형식 자체에 짜증을 내니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보수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기 주관성 안에 갇혀서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을 못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다음에 성공했던 건 그 사람들은 그걸 알거든. 그다음에 거기서 뭐까지 하냐면 연출까지 한단 말이에요. 탁현민 씨네 식의 연출까지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서는 저는 승산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기는 방법, 거기서 싸움의 기술이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거죠. 예. 네. 진짜 두 사람하게 이제 나가서 잘 있고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바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 솔직히 저는 이제 예. 홍 대표께서 그 전 대표께서 국민의힘에 보수당에 이제 복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이준석 열풍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물결이 있는데 그런 변화의 물결이 있고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완전히 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의 시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장 결정적인 장면도 뭐냐면 저를 불러다가 제가 가가지고 막소리 했잖아요. 뭐 뇌가 없다라든지. 근데 그런 비난을 했을 때 그걸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를 열었구나. 그런 변화가 조그만 변화들이 쌓여서 이번에 아주 좋은 계기를 만나서 LH 사건 만나서 터진 게 이제 재보선의 그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수층이 이제 승리 공식을 습득한 거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잘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홍 대표께서 이제 오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옛날 모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강한 의구심 내지는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세력이 형성될 텐데 그 세력이 예를 들어서 당에서 벌어지는 쉽게 말하면 지금 보수가 보수로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 보수가 아니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많은 경우에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수가 변하려고 하면 저건 보수가 아니야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경향이 사실 당의 혁신을 가로막는데 그런 경향에 그 홍 대표께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사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지만은 공적으로는
그걸 인정해야 되지 않으실까. 예. 특히 이제 그 나이가 들면은 이분답고 뭐라 그래 지갑을 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것은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홍 대표님도 그렇고 원로들께서 이제는 좀 물러나셔서 젊은 리더십들을 세우고 그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굉장히 미숙할 거 아닙니까? 그걸 옆에서 그 오랜 경험으로 이렇게 보좌를 해주면서 그들의 단점을 커버해주고 해서 보수의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예. 사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복당 문제만 하더라도 저 개인적인 입장부터 내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당에 들어온 지가 이제 26년 됩니다. 한 번도 옮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불가피하게 출마를 위해서 나갔던 것도 그건 황 대표 측에서 홍준표를 제거해야지 대선 자기 대선 가도라든지 당의 위치가 공고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2달 동안 지역구를 3번이나 쫓겨다녔어요. 쫓겨다녔는데 교수님이 이제 대구 가서 왜 정치하냐? 그게 앞마당 아니냐? 근데 사실 대구라는 데는 이 국민의힘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이죠. 거기에 무조건 지지층만 모여 있는 데입니다. 무소속이 되는 데가 아니에요. 되는 데가 아니고 왜 대구 가려고 했냐? 대구라는 데 가면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더라도 민주당한테 절대 이거는 어부지를 주지 않는다. 내가 떨어지더라도 우리 당 출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대구를 간 거고, 두 번째 대구 12개 지역구가 있는데 그 지역구 중에서 왜 수성을 갔느냐. 11개 지역구는 제가 같이 데리고 있던 국회의원들이 다 출마를 해요. 아무리 그렇지만은 제가 후배로 데리고 있던 사람들하고 경쟁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수성을만 유일하게 현역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 지역이에요. 제가 갔을 때는 경선만 원외들끼리 논의가 됐지. 제가 거기 출마하겠다고 하고 난 뒤에 29일 전에 했어요. 22일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경선으로 한 후보가 이인선 후보가 이제 돼 가지고 이제 선거를 했는데 그런 뜻으로 대구를 갔고 그게 앞마당은 무소속 앞마당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에 25석이 있는데 그래서 24석을 전 지역을 석권했어요. 소위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 전 지역을 석권했는데 거기서 중진들을 빼고 그냥 생면부지의 사람을 집어연줘도 압승을 했어요. 다. 그런데 수성을에서만 이제 제가 가서 겨우 한 3% 차이로 제가 이제 이겼는데 그런 이제 배경이 좀 있었고 저도 지난번에 출마 여부를 망설였어요. 여기서 정치를 접느냐, 여기서 접고 이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느냐. 그걸 상당히 한 2, 3일 망설였어요. 망설였는데 내가 아직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할 일이 남았을 것이다. 그 생각으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이제 대구 시민들이 이제 당선시켜줬다는 게 그게 첫째고, 두 번째가 복당을 안 하고 무소속으로 1년을 있었는데, 무소속으로 1년 있은 거는 김종인 위원장하고 개인적인 악연입니다. 93년도 봉황은행 사건 때 개인적인 악연으로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 있을 때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시자마자 내가 바로 복당 신청을 한 거고, 세 번째, 복당을 안 하면 그럼 뭘 할 것이냐? 그럼 민주당을 갈 수는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소속을 이래 해보니까 정치적인 의미도 없고, 그래서 당으로 돌아가서
대선에 내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뜻을 지금 당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들어오면 옛날로 돌아갈 거 아니야. 나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세월이 지난 만큼이나 사람도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고 밖에서 1년 여야를 보던 그 시각도 과거처럼 하나의 집단 속에서 상대 집단을 매도하던 그런 시절도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 뜻이지 제가 돌아가서 또 당을 옛날로 돌리고 지금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다. 그 뜻입니다. 저는 그 지난번 총선 때 얘기인데 정말 암울했는데 그때는 황당하더라고요. 보수 측에서는 뭐 이길 거다, 압승할 거다 막 이렇게 막 유튜브 보고들 있고 저쪽에서는 벌써 180석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180석 그 유시민이 터지잖아요. 저렇게 과학적으로 정치하게 하는데 이쪽에서는 앉아가지고 음모론 뭐 개표 조작 누설 뭐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보면서 정말 암울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저는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그다음에 홍준표 홍 전 대표님도 그러시고 저는 그때 던졌어야 된다고 봐요. 정말 가장 어려운 지역구에 가서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헌신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을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도 항상 개인적인 갈등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 김종인과의 개인적 갈등. 그게 아니라 선당 후사잖아요. 당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그리고 또 전직에 대선 후보까지 하셨던 분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에서 솔직히 굉장히 제가 실망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돌아오실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 컨텐츠거든요. 제가 이 책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보수가 이제 컨텐츠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보수를 버텨왔던 그 컨텐츠가 시대착오가 돼서 보수가 메시지를 못 낸 지 벌써 20년 가까이 돼요. 그러다가 망한 게 사실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정권이잖아요. 그래서 이명박은 옛날에 박정희식 고도성장 얘기하다 망한 거고, 그 다음에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그 상부구조, 정치적인 상부구조마저도 3공으로 돌렸다가 결국 탄핵당한 거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옛날 박정희 시절 그리고 사실 전두환하고 노태우 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를 진전시키는 게 있었다고 보수가.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새로운 콘텐츠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나서서 한번 대선에서 선택을 못 받으셨으면은 저는 이미 국민의 선택은 내려졌다고 볼 거거든요. 그 이후로 새로운 메시지를 내신 것도 없는데 지금 들어왔을 경우에는 결국은 TK 중심으로 해서 깜짝이야. 그랬을 경우에 그게 뭐가 되냐면은 이제 구심점이 되고 본인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잠시 마이크가 떨어져서 마이크 한번 다시 채워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게 뭐지? 켜져 꺼져 이게 왜 안내정이? 이걸 나 이걸 다룰 줄을 몰라서 다룰 줄을 몰라가지고 네, 됐습니다. 네. 제가 스마트폰 쓴 지 1년이 좀 안 됐습니다. 저도 이제 016 번호를 알고 있었는데 네. 됐나요? 백업은 다시 돌리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보수가 이렇게 괴멸 상태에 빠졌었던가 요즘 조금 회생하는 것 같긴 하지만은 그리고 다시 회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컨텐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네. 이 책에다 다 썼는데 우선 지난번에 이제 왜 험한 지역구 안 가냐 그 말씀은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당에서 수도권 험한 지역구 가라고 언론 플레이만 했지 저한테 전혀 제시한 게 없습니다. 끝까지. 두 번째, 왜 내가 경남 창녕 내 고향으로 갔냐. 국회의원 대부분 고향에서 출마합니다. 저는 그 사이에 국회의원 할 때는 전부 서울에서 했어요.
소위 동대문 을은 험한 지역구입니다. 송파갑을 처음 나갔을 때 96년 나갔을 때 거기에 11, 12, 13, 14대가 전부 야당이 되던 지역구입니다. 제가 가서 16년 만에 여당으로서 처음 된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동대문 갔을 때도 거기는 철저한 야당, 우리 당하고는 험지입니다. 수도권에서 국회의원 내보내면서 험지에서만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당에. 국회의원 정치 마지막이 것이다. 나도 너희들처럼 고향서 마지막에 국회의원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고향을 내려갔던 것이고, 거기 안 된다고 해서 그런 김두관 그 의원이 나오는 내 양산 연고 없으니까 민주당 성지가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성지라니까 그거 가겠다. 또 거기도 나중에 여론 환경이 좋아지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컷오프 당하는 바람에 고민하다가 이제 우선 대구로 갔다. 아까 그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지난번 대선 졌으니까 이제 물러나야 될 것 아니냐. 난 그 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난번 대선은 내가 나가고 싶어 나간 게 아니고 그때 당 지지율이 4%였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그때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당이 대선 후보를 낼 수가 없어요. 내가 경남지사를 하고 있었는데 임명진 위원장이 창원을 찾아왔습니다. 당이 소멸될 지경이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라도 나가가지고 당의 명맥이라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 대선 때는요, 교수님 탄핵 대선 때는 당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당의 당직자들이 출근을 안 했어요. 평일 날도 6시 되면 다 퇴근해 버렸어요. 정책위에서 대선 공약을 만들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느 신문에는 교육 분야 공약이 공란으로 나간 일이 있어요. 이건 대선에 내가 나가서 내가 수차례 이야기하면 당선되려고 나간 게 아니고 당 소멸 방지용으로 나갔던 겁니다. 당이 그 당시에 지지율 4% 당 끌고 당이 없어진다고 했을 때 불가피하게 내가 20년 이상 있었던 당인데 이게 어떻게 소멸되는 걸 볼 수 있느냐. 유지라도 해야 되겠다. 나는 그때 지난 대선 때 나갔을 때 15%만 받으면 좋겠다. 대선 자금 우리 그걸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난 대선 때 그 문재인 그 안철수 후보보다 내가 우리 당 대선 자금은 150억 덜 썼습니다. 그리고 TV 광고 44회 해야 되는데 11번밖에 안 했어요. 어차피 떨어질 건데. 대선 자금 돌려 못 받는다고. 15% 안 나온다고 그 돈 빌려준 국민은행에서 매일같이 여의도 연구소 올라와가지고 지지율 체크를 했어요. 15% 안 내면 돈 떼인다고. 그런 대선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대선에 제가 대타로 나와가지고 그걸 한 걸 한 번 평가받았으니까 니 나가라. 나는 그게 말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 괴멸됐던 당을 살렸다. 그거로 처음에 대선 후보 그 여론조사, 출구조사 발표할 때 내가 24% 이야기 하길래 내가 정말로 고맙다고 그랬어요. 이제 당이라도 살렸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전부, 그런 사정을 전부 없애버리고, 니는 한번 떨어졌으니까 나가라. 문재인이는 두 번째 된 거 아니야? 그러면 DJ는 네 번째 됐어요. YS도 두 번째, 세 번인가 됐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좀 다르다. 시대 정신이 바뀌면 그 시대 정신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정립할 수도 있지 않느냐. 특히 DJ 같은 경우에. 제 질문은. 네. DJ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세 번, 네 번 떨어지고도
다시 나와서 국민들의 심판을 다시 받을 기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난번 대선에 나와서 떨어졌으니까 막 니는 들어가거라. 난 그거는 저는 납득이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건 시대 정신이 예컨대 독재 시대랑 싸우다가 겨우 한 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도전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이미 정권이 왔다 갔다 한 상황 속에서 저는 그건 올바른 비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당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총선 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좀 없는 것 같고 모든 걸 좀 너무 개인적 관점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밖에 있는 나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황교안 대표한테 지금 빨리 그냥 종로 나간다고 해라. 머뭇거리지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원로들이 자꾸 그거 가지고 어디 가느니 마니 투닥투닥.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또 당원이라는 건 말입니까? 말하면 러시아 말로 빨치산이에요. 나는 정의당 당원인데 당원이다라고 하면 일단 선당 후사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이런 게 참 없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제가 지금 질문의 핵심은 이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보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콘텐츠가 낡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소구할 수가 없는데 그 콘텐츠를 어떤 콘텐츠를 갖고 계신가? 그러니까 과거의 보수는 어떻게 잘못됐다고 보시고 그러니까 나 홍준표는 이번에 대선 나가실 것 같은데 이러이러한 콘텐츠로 국민에게 호소를 하겠다.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당을 어떻게 우선 살릴 것이냐 그 고민이 없었다. 거기에 대해서도 내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지난 황교안 체제 들어오고 난 뒤에 단 한 번도 당에서 저하고 의논한 일이 없습니다. 전임 당대표 했다.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황교안 체제에서는 나하고는 당의 어떻게 진로라든지 당의 모습에 의논한 적이 없어요.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어요. 지난 총선 때도 최소한 황 대표나 당의 지도부가 전임 당대표를 했으니까 총선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라도 해줬으면 괜찮은데 사실 책임지고 지방선거 때 책임지고 나간 입장에서 제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하는 거는 참 그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정도로 나는 배짱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끝까지 당 지도부에서 이야기가 없었어요. 일체 대신 들려오는 이야기는 홍준표는 어떤 식으로든 이 기회에 제거한다. 막 그 생각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자 컨텐츠가 나갔다. 그건 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 게 시대 정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화를 했고 이제 민주화가 다 됐다고 나는 봅니다. 사회학 분야에서. 그 다음 가야 할 곳은 이제 나는 선진강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가 무장평화 상태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나라 전체가 작지만은 그건 나는 선진강국 시대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고 내가 삼선 때부터 늘 선진강국 시대에 적합하게 좌우 대립만 해서는 안 된다. 이젠 선진국으로 가야 되고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체제나 이거는 선진강국으로 가야 된다. 정권만 잡으면 과거 정권 잘못 따지는 데만 세월 다 보내다가 어느덧 임기 말이 온다. 그래서 미래 전략실을 만들자.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만들어야지. 그걸 만들지 않고 정권만 잡으면 상대 집단을 괴멸시키는 데만 전념하는 그 정권의 연속이 지금 몇 년째냐. 민주화되고 난 뒤에.
YS 돼갖고 과거 정권 그거 했죠. DJ가 유일하게 과거 정권에 대해서 보복 안 한 사람이라고 나는 봅니다. 실제로 그때 나도 정치했고. 그런데 어느 대통령 들어오면 꼭 그런 짓을 해왔거든요. MB 들어와서 보복 안 할 줄 알았지만 보복이라기보다도 그 결국 노무현 대통령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보복을 또 문재인 대통령 돼가지고 그 한을 또 이번에 또 풀었잖아요. 무릎.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특히 단임제 대통령은 자기가 당선된 날부터 대한민국 장기적인 미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느 대통령도 이 미래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준비하는데 좀 역점을 두는 게 그게 대한민국 나아갈 길 아니냐. 그 생각으로 내가 지금 요즘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젊은 층들 분노하는 것도 조국에 분노하지만 사실은 뭐 검찰 개혁이니 아니면 뭐 보복이니 이런 것들도 그분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가는 거고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검찰 수사가 좀 가혹한 측면이 있지만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가혹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공직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에 나서려면 평소에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분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나온 건 바로 뭐냐면 국민들이 사실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단지 뭐 입시에서의 불공정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성실하게 일만 해서는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가지고 그걸 저축을 하게 되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걸로 언젠간 집을 사고 빚을 좀 지지만 집을 사고 한 10년, 20년쯤 지나면 다 그 빚을 갚아가지고 내 집이 되고 근데 이런 꿈이 계층 상승의 꿈이라는 게 이제 깨져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불만들을 근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서 한국의 뭐 사회 구조가 경제 구조가 이래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걸로 지금 터트리는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조국, 저거 포창장 뭐 등등등. 이걸 좀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대 정신을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고 다 현상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만 좀 반응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예. 공정 부분은 사실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뭐 과정은 공정하고 뭐 결과는 정의롭고 기회는 평등하고 좋은 말 다 했어요. 그거 알고 보니까요. 네, 취임사에. 다른 사람이 써준 거라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말 처음에 취임사에 할 때 정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 기자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여기 얘 글 못 쓰니까 좀 써줘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대로 나왔대 고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시키지도 못할 얘기를 한 거죠. 그 처음에 그 이야기 할 때 이야 진짜 말 좋다. 응? 그런데 그게 깨진 게 조국 사태가 이제 극명하게 거의 드러났거든요. 극명하게. 이게 공정이라는 게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왜 이 시대에 공정이 화두가 되느냐? 그거는 조국 사태가 일어나자 공정의 화두가 된 것이지 사실상 공정 화두라는 거는 해방 이후부터 양반과 그러니까 반상체제가 무너지면서 공정의 화두라는 게 그거는 사실상 사회주의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조국 사태 때 이게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이야기를 할 때도 한국 사회에 공정한 사회가 안 되도록 만든 것은 난 첫째 입시제도라고 봅니다. 입시제도. 입시제도가 입학사정관제도 그 다음에 정시가 아니고 수시제도 그렇게 하면서 소위 가진 자들의 자식만 유수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옛날에는 그 연합고사 치고 본고사를 보든지 물론 그 과정에서도 가진 자들은 부자들은 그 특별한 쪽집게 가야도 하고 이런 경우가 다 있었겠죠. 불공정하다. 그건 자기가 태어났는데 없는 집에 태어났는데 그건 어쩌겠어요. 그래서 입시의 불공정이 한국 사회에 가장 잘못됐다. 그 입시의 불공정 해소하는 거는 내가 지난 대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100% 정시로 바꿔야 된다. 연합고사 한 번 보고 한 번 봐서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두 번 보고
두 분 본 중에서 잘된 성적으로 100% 정시로 뽑아야 된다. 입학 사정관제도 그거 스펙 안 쌓은 사람들, 못 쌓은 사람들 그 들어갈 길이 있냐. 그리고 내신제도 난 이것도 반대한다. 내신제도 때문에 정교조가 교육 현장을 장악했다. 학생들을 조종하고 장악했다. 그 내신제도도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100% 연합고사 보고 거기에서 들어가면 그 시비 거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 그 교육제도도 만들고 지금 사법제도도 한번 보세요. 사법제도도 난 로스쿨 반대했어요. 노무현 시대 만들었는데 로스쿨 반대했어요. 이거 로스쿨 만들어가지고 로스쿨에는 그나마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서 로스쿨 졸업을 해도 인류로 보면서 안 뽑아줍니다. 인류로 보면서 뽑는 사람들은 뒷백이 든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뽑아야지 그 사람들 아버지나 부모들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뒷백이 든든한 사람들의 자제들은 로스쿨 졸업하면 인류로 품에 들어가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인류로 보면서 안 뽑아줍니다. 또 자기 아버지가 검사장이나 법원장 한 사람들은 전 검판사로 우선 임용이 되는 게 지금 로스쿨 제도예요. 그것도 다 폐지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사법시험 제도로 독학해서 될 수 있고 이런 제도로 바꾸고 또 외교부 공무원 뽑는 것도요. 국립외교원인가 만들어가지고 그 출신들을 지금 뽑는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전부 외교관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의학에 나간 사람. 그러니까 신분 세습 제도로 바뀌었다 이게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에서 이제 나아가서 신분의 대물림 사회로 바뀌고 또 최근에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젊은이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까지 희망이 없어져 버리죠. 희망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13평짜리 아파트 들어갔고 전세 들어갔고 그거 하나 사다가 조금 그 24평짜리로 키워가다가 45평짜리 가다가 이런 식으로 키워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게 제세공간금 세금 이것저것 다 떼버리면 34평 아파트 살아가지고 24평 아파트를 못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세제가 불합리하고 또 이 정부에서 내세우는 게 부동산 정책 중에 거의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는 그 부동산 정책을 계속 사용을 하니까 이게 부동산 공급이 안 돼요. 재건축도 좀 프리하게 풀어버리면 그게 문제가 없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재건축하는 이익금을 네가 국가에서 한수하고 재건축은 몇 천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아니 내 집 허물고 내 집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걸 국가에서 왜 규제를 하느냐. 마음대로 하게 해줘야지. 근데 이런 식으로 나라를 전부 통제사회로 경제를 통제사회로 몰고 가니까 부동산이 폭등하고 부동산 저거 안 잡힙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안 잡힙니다. 세금을 아무리 부과해 보세요. 그 세금이 소유주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정가가 됩니다. 세입자나 이쪽으로 다 정가가 됩니다. 소유자가 자기 세금 자기 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정책도 전부 바꿔야 될 때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좀 꿈과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저희들이 대학 시절에는 내가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졸업을 하면 취업할 자리가 대기업에 서너 군데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고 골라서 갈 때입니다. 그때는 한국 경제가 팽창할 때고 그런데 지금은 대학 졸업해도 지방대생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거의 막 실업자는 내몰리고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디로 몰리냐. 부동산 갭 투자로 몰렸다가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비트코인으로 몰렸다가 또 주식시장에 들어가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를 또 다시 재개를 하면서 그거는 기관 투자가들이 그 개미 투자자들을 소위 피를 빠는 그런 제도거든.
그 제도를 다시 시행하면서 젊은이들이 그것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 이거예요. 옛날처럼 활기차고 자유로운 사회로 안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국가의 기능이라는 게 최소한이 거쳐야지.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간섭하고 해야 되겠다. 이거는 옳은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과거에 그 보수에서 늘 하던 얘기에서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고 사실은 한국 사회라는 게 해방 직후에 가장 평등한 전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전쟁은 그냥 잿더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정종 회장도 소 한 마리 판돈으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기회가 평등했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90년대부터 이미 그 미학과 애들 들어오는 애들 보니까 우리 때랑 다르더라고요. 10년 사이에 다 아버지 직업이 변호사, 의사, 교수 막 이렇게 딱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딱 변해서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때 이제 그 10년 차이 나는 후배랑 얘기할 때도 야 그래도 인간은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걔가 정색을 하더니 아니요 저는 평등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는 가난하게 산 사람을 못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지위를 누리는 걸 자기 아버지가 능력이 뛰어나서 누리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받고 사실 그때 제가 이제 정치적 사유를 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뭐 부동산 공급도 사실은 그 민주당 정권에서 한 거예요. 사실상 그 유승민 의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급 정책은 사실 민주당 정권에서 다 해왔다. 근데 그 혜택은 보통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보수당이 만들었다. 보수당이 먹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라는 거죠. 부동산 하나 사고 팔면은 그렇거든요. 저도 아파트를 사는데 그저 연트럴 파크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사라 그러더라고.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난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빌라를 샀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몇 억이 올랐더라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건물을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이 10억이 되는데 나도 굉장한 고소득자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거든요. 유리지갑이고. 근데 20년 동안에 그 돈을 못 모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집을 하나 살고 파는 걸 가지고 그걸 하실 때 근로소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놔두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것만 그런 근로소득은 어떤 식으로 국가가 환수해서 그 갭을 메꾸는 데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걸 시장에다 맡겨놓으면 뻔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뉴타운도 기억나시죠? MB 때 뉴타운 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뭐 마음껏 풀어줬다가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꾸 좌파 이념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갖다 정말 좌우를 떠나가 사회적 문제로 보고 그걸 해결할 때는 때로는 때로는 우, 때로는 저는 공급 정책하고 이 환수라는 정책이 왜 충돌을 모순인지를 모르겠거든요. 둘 다 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합의를 보면 되는 건데 그 부분 또 좌파 이념, 사회주의 이렇게 나가게 되면 사회를 갖다 정책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념적으로 본다는 거고 저는 그럴 때는 믿지를 못해요. 이번에 윤희숙 의원도 그 책 보니까 사실 제가 그 책을 받았더라고. 내가 왜 안 읽었느냐. 제목이 좌파예요. 난 그런 책 안 읽거든요. 이건 뻔하다. 아이디올로지 레이든 돼 있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로. 그래서 난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게 이제 보수가 말하는 화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느끼기로는 콘텐츠가 하나도 안 변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좌파우파를 정치를 하면서 좌파우파의 가치 기준을 그래 봅니다. 좌파라는 사람들은 평등을 최고의 정치 가치로 보고 우파라는 사람들은 자유를 최고의 정치적인 가치로 본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면서 좌파를 나쁘다고 생각해 본 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좌파라고 이야기를 하면 좌파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큰 딱지 붙이는 것처럼 싫어하는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반값 아파트 법안을 한번 여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원내대표 때 통과를 시킨 일이 있어요.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입니다. 그 반값 아파트라는 법은. 근데 그거는 좌파 정책이에요. 또 국적법을 한번 통과시킨 일이 있어요. 한국 사회의 엘리트들이 소위 가진 자들이 자기 자식의 병역 면탈을 위해서 해외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국적 취득하고 18살 이전에
국적 이탈케 하고 그 병력 면탈하고 그러고 난 뒤에 대학 졸업하고 들어오면 우리나라 군대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군대는 3년이었어요. 3년 일찍 사회 진출하고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것도 국적 이탈의 자유제한입니다. 과도한 제한이라고 이야기도 많이 들었죠. 나는 좌파 법안을 통과시킨 일이 많습니다. 내가 만들어가지고. 또 재벌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한국 법제에 처음 도입한 게 2010년도 제가 했습니다. 그 법제 도입하고 난 뒤에 재벌기업이 자기 그 협력업체에 기술 탈취를 못하게 됐죠. 그 당시에는 재벌기업이 기술 탈취를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평생 그 사업으로 개발했던 신기술이 몽땅 뺏기고 망하는 업체들이 많았으니까요.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안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채택한다. 일종의 이거는 유럽식 좌파 법안입니다. 나는 정치할 때 좌파 법안 많이 사용했어요. 많이 도입을 하고. 기본적으로 교수님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자유경제질서입니다. 자유시장적 경제질서입니다. 119조 제2항이 경제민주화입니다. 2항에 보면 이거는 보칙적인 조항입니다. 국가가 부가 한 군데 심하게 쏠릴 때 국가가 최소한 관여를 하라는 조항이거든요. 이게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10년 이상 전부터 지금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러가지고 보칙이 원칙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 헌법을 보면 경제민주화는 보칙에 불과해요. 보충적 원칙에 불과해요. 주원칙은 자유주의 경제 질서입니다. 그게 충돌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돌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 경제 민주화를 가지고 그 공약을 가지고 당선된 게 누굽니까? 박근혜 저거잖아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표가 그거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집권할 때는 사용한 말을 남들이 사용하게 되면 좌파고 뭐 아니, 이렇게 하면 나는 그걸 그게 좌파 내로남불 정책 아닙니까? 아니 네. 그 교수님 그게 좌파 정책이 아니고 우리 헌법 내에 아니, 예정되어 있는 헌법대에 예정되어 있는 말은 뭐 국가의 최소한의 관여를 하라는 조항이 경제민주화 조항인데 이게 국가가 모든 점에 관여하는 조항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헌법 원칙이 자유주의적 경제질서가 첫 번째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부가 너무 한 군데 쏠릴 때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하라는 조항이 그 조항을 갖다가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우리가 통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김종인 위원장을 데리고 와서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헌법원칙에 충실한 이야기예요. 헌법원칙에 충실한 이야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왔던 시절의 경제정책은 내가 보건대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 MB하고는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뚜렷한 실적은 없고 경제민주화 공약부터 일단 당선된 다음에 갖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삐쳐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반감을 갖게 됐던 문제고